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봄날이 왔습니다. 봄날이. 자, 오늘 진도는 공인중개사법은 크게 요 세간에서 세 파트인데 257페이지까지 지난주에 배우신 공인중개사 법령이 대부분 출제가 40문제 중에서 25개, 6개, 60점 이상이 257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보시면 261페이지 있죠. 거기서부터 346페이지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출제는 8문제에서 9문제. 법 2개를 배우시는데 법 2개 안에서 출제가 32개, 33개 출제되니까 80점 이상. 나머지 이제 346페이지 이후가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그대로 4문제 이상. 그 다음 경매 파트가 2파트. 그 다음에 공법 파트가 한 파트가 있는데 농지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7문제 정도. 그래서 25개, 6개, 8개, 9개, 7개 정도 출제된다. 각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1, 2월 달은 명절이 2번 끼어가지고 7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끝냈고 오늘부터 뒤에 실무까지 해서 2주에 3주 정도 끝내고 다시 1페이지 돌아갈게요. 자,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파트가 법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합니다. 등이란 말은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실장님과 같이 중개사무소에서 손님이 내놓은 아파트나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돈을 버는 소위 중개업무 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중개업무하고 전혀 관계없고 중개사무소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다, 주택임대차 계약했다면 실거래가 신고하고 허가를 비우시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다. 줄이면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 배우시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전체 8개 이상 출제되는데 핵심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신고를 받으면 검증해서 세무서 넘기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인데 여기에 출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전체 8개에서 9개 중에서 그걸 배우실 게 신고 대상 계약, 신고 절차, 신고 사항 등을 배우시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문제, 3문제예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출제가 4년 전에 도입되었는데 2번 정도 됐어요. 한 문제 정도. 부동산 매매 계약 신고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정하고 그걸 그대로 따온 것이 주택임대차 신고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하고 신고 절차하고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신고가 나왔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물론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다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고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외국인들이 신고하는데 특례 조항을 둔 이유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매매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할 때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례 조항을 넣었다. 외국인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특례 조항이 한 문제. 여기 최근에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법을 1개 정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 토지가 투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지가가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고 급격한 상승이 있다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부터 해서 허가 절차 합쳐가지고 2개, 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출제 비중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출제 비중이 높다. 기타 조항이 있는데 기타 조항은 신고 포상금 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반 행위 한 자가 자진 신고하게 되면 100% 면제 또는 50% 감경 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이상 출제되는데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은 오늘 요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한 문제 득점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죠, 이 과목은. 자, 이론 과정의 마지막이니까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 4월 정도 되면 요약집 나올 겁니다. 요약집을 기다리시고 어쨌든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제도는 이게 핵심이구나 이렇게 짚어드리면 그 부분에 교재 확인할 때 다시 체크하신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1, 2월달 공부하신 분들 11월부터 공부하신 분은 3, 4월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중간에 교재 끼어있는 기출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하고 넘기시면 맞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이 이해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면 이론이 협방하니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도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 풀지는 마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기출문제 2문제는 꼭 풀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확인해서 밑줄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뭘 통해서 검증하고 어디에 넘길 것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은 매매 계약을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만. 매매 계약서 쓴 내용 그대로 신고서에 적어오면 신고받은 신고관청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적정하게 신고 들어왔는지 검증해보고 최종 목적지는 세무서입니다. 실거래가 매매 가격 신고받은 내용을 내가 검증한 결과 이렇습니다. 세금 매길 때 활용하십시오. 이게 신고제도예요. 그러니까 신고합니다. 신고인이 신고관청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세무서에 넘기는 게 신고제도이다. 세금 매길 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겠다. 실거래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2문제, 3문제이고 출제가 되면 매매 계약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신고를 한단 말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신고서를 작성해오라 그 말인데 서식 중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가장 높은 게 확인 설명서라고 기억납니까? 그게 한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반드시 묻는 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신고할 것인가. 신고 대상이 박스의 문제가 2번, 3번. 지문에 박스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졌고 이제 신고해야 한다 할 때 5개 지문 중에서 1-2개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단 말인데 신고 대상, 부동산별 신고사항이 공통신고사항에다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때 추가 신고사항. 더 규제한 것이 토지를 매매할 때 추가 신고사항이 있다. 그래서 암기사항이 조금 늘어난 이유가 신고 대상별 신고사항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암기사항이다. 이것도 최근 개정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신고 절차는 매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 절차. 그래서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만 해서도 5개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특례 신고 허가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의 5문제가 절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추가에 이제 중간에 암기사항이 2문제 정도. 그래서 신고 제도는 일단 파트가 4파트인데 암기사항이 조금 늘어났다는 이유가 신고 대상별 신고사항이 조금 추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공인중개사법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의 정의라고 기억납니까?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기억납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 용어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용어 정의를 정하고 있듯이 별도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이해하시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여기 자체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매년 출제되지만 어쨌든 법조문 보실 때
부동산 등에서 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개대상물이란 표현을 압니까?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 5가지. 부동산에 중개해달라고 내놓은 물건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부동산은 뭐하고 뭘 말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중개대상물 중에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은 맞죠? 맞지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맞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겠지만 매매 계약을 했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신고 대상 부동산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이라고 확장되는 개념. 부동산인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등이다 하면 부동산은 뭐하고 뭐라고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뿐만 아니고 토지 건물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까지? 권리까지. 아파트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분양, 공급은 주택법에서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무에서는 분양이라 쓰고, 분양한다 그 말은 판다 그 말 아니에요? 매매 계약과 똑같으니까 토지 건물 좀 더 배우시겠지만 공급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매매 계약이니까. 공급 계약을 통하면 특정 동호수 분양받았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공급 계약, 분양 계약하게 되면 그때 뭘 취득한다? 분양권이라죠. 분양권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나온 분양권도 팔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공법 교재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다. 조합원이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이 있나 없나요? 입주권 팔 수 있나 없나요? 가지죠. 그래 팔 수 있다 없다? 내 아파트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하게 되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건물 매매 계약뿐만 아니고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권 매매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여기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결론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인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는 매매 계약을 신고하니까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뭐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외국인 등도 신고해야 한다. 포함. 2차 과목은 특히나 포함 제외란 규정이 그렇게 많으니까 다 암기하지 마시고 제외 규정을 시험에 묻겠죠. 포함보다는. 어쨌든 공부하시는 방법. 2개를 다 정리하시면 공부량이 늘어나고 포함을 정리하시든지 제외를 정리하시든지 2개 중에 1개인데 양이 작은 게 제외니까 포함은 외국인 등도 신고해야 한다. 포함이다. 그죠? 최근에 추가된 것이 주택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이건 시험 안 올 것이고 외국인 등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포함이다. 매매 계약도 외국인 등 예외 없이 신고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면 외국인 등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외국인 등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등이 아니겠죠? 대한민국 국민 개인하고 법인, 대한민국 정부 빼고 싹 다 어디에 포함? 외국인 등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에서 시험에 간혹 뜨는 것이 외국인 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 암기를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 빼고 싹 다 외국인 등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이다? 외국인 개인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하면 외국인 등이다. 매매계약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눈 질문이 외국인 개인보다는 외국 법인이 시험 나옵니다.
자, 니은부터 해서 여기 미음까지가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 그러면 이게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면 니은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읽을 줄 아십니까가 시험에 간혹 나와요.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회사를 만들어 왔다. 대한민국 법인입니까? 외국 법인입니까?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근거법이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하면 외국 법인에 해당.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하고 미음은 어떤 법령에 따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그런 말이 안 붙어 있죠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든지 아니든지 법 따질 필요 없이 법인, 회사 내부 사원 수를 따져보니까 구성원 수를 따져보니까 얼마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자 누구?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여도 회사 사원 구성원 수를 따져보니까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때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한다.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 중에서 사원, 임원은 들어보셨다? 그 회사 종류가 주식회사이면 임원을 둔다 라고 하고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합자 한명회사이면 사원을 둔다.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둬야 되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사원 또는 임원이. 그 사람들이 업무를 집행하겠죠? 업무를 집행하는 줄여서 임원이 얼마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던 자 누구? 외국인이면 설립 근거 법령이 대한민국 법령이어도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면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하고 외국 법인이 회사 자본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보니까 외국인 개인하고 외국 법인이 얼마나? 2분의 1 이상 자본을 가졌다. 회사 의결권이 얼마나? 2분의 1을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가진 법인단체도 비록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여도 어디에 해당? 외국 법인에. 그러면 여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하면 지금 디귿부터 해서 리얼 미음에 있는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을 따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하면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 수 관계없이 무조건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됐죠? 당연 외국 법인, 국제나 국제기구 싹 다 이걸 다 암기를 못하니까 다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 빼고 싹 다 어디에 포함된다.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 빼고는 싹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렇게 찾으시면 돼. 요 용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앞으로 종종 나오는 용어성이니까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해서 방금 보셨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도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단체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에 관한 질문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이제 보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단 말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 등 하면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에 대하여 어떤 계약한 때 신고할 것인가? 매매 계약한 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신고 대상하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고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이어도 토지, 건물이 아닌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을 범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신고 대상에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할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토지, 건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이면 입주권 매매 계약도 신고합니다. 그러면 정비법이 필요한 게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배우시는 주요 사업이 정비사업 아니야? 정비법 배웠어요? 정비법 안에 어떤 정비사업 하던가요?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전에는 정비법 안에 가로구역, 도로가, 도로가짜, 도로가에 있는 노후화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구역 정비사업도 이전에 정비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법 안에 가로구역 정비사업이 있던가요? 거기 빠져나가서 만든 법이 이겁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별법 바뀐 게 종전에 정비법 안에 있던 정비사업이 세 가지였는데 한 개는 가로구역 정비사업은 어떤 법으로 빠졌다? 빈집법 줄여서 빈집법으로 빠졌다.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입주권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할 때 정확하게 법이 몇 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빈집법이 두 가지가 입주권 매매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할 때는 무조건 다른 법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법이 딱 몇 개? 두 개만. 정비법하고 뭐하고? 빈집법. 정빈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요 두 가지 나오고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다른 법 해놨고 입주자로 선정된 집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자, 토지 건물이면 어떤 법이란 말이 있나 없나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할 때 어떤 법에 따른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는 법 제한 없이 모든 법이 적용되고 지역 제한 없이 실거래가 제한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법이 몇 개? 정빈이. 정비법하고 빈집법. 정빈이. 아, 이름 괜찮다. 요즘 빈자를 많이 쓰더만요. 빈자. 제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 임종성인데 아버지가 아가 임종성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아가 빌빌하니까 다니시는 그 스님한테 이름 한 개 다시 만들어 오셨어요. 빈자는 아니고 임형준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형준은 좀 낫죠? 이름이? 저하고는 안 맞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름 두 개.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다 했는데 주민등록 그쪽은 안 바꿨습니다. 지금 바꿔 큰 영광이 있을 것도 아니고. 정빈이. 자,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어떤 법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그래서 기출문 나중에 풀어보시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요. 못 들어보신 법이죠. 왜 공원 같은 체육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운동장 같은 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토지 매매 계약은 신고한다 안 한다. 건축물 매매 계약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법을 따지시면 안 되는 게 뭐하고 뭐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법 따지시면 안 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 계약할 때는 정빈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권 매매 계약도 신고 대상이죠. 이제 법이 적용되는 법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게 공급 계약은 공급은 주택법에서 법에서는 공급이라 하고 실무에서는 분양이라 하고 더 쉽게 하면 매매 계약이 공급입니다. 공급 계약은 부동산이 뭐하고 뭐라고요? 토지 공급 계약, 건축물 공급 계약도 신고한다. 공급 계약이 분양 계약이니까 공급 계약을 통해서 나온 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공급이란 말 나오면 이게 뭐다? 분양권 매매 계약도 신고해. 그럼 분양권은 어떤 계약을 먼저 했고 공급 계약이 있은 다음에 나온 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법이 몇 개예요 지금? 8개죠. 앞머리 쳐다면 건, 공, 도, 정, 빈, 산, 주, 택. 공급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할 때는 법이 몇 개? 8개. 건공, 도정, 빈산, 주택 이렇게 법을 따지셔야 돼. 공법 교재 안에 있는 법이 개발법 있죠. 정비법 있죠. 주택법 있죠. 여기 건자가 함정이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나중에 정을 따시고 실무 나가시면 상가 분양 대행 의무를 하려면 반드시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건공, 도정, 빈산, 주택 할 때 건이 뭐라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공법 교재 안에 있는 법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3개니까 건축법 빠지고 당연히 국토개법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법 있다 여기?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앞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는 정빈에서 법이 2개만 딱 적용되는데 공급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법이 몇 개? 8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계약 법이 몇 개? 똑같이 8개.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할 때는 법이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면 정빈이는 입주권 매매도 들어가고 공급계약에도 들어가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분양권 매매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은 뭐하고 뭐? 정빈이 2가지만. 이게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법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신고.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정빈이. 그 다음에 공급계약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법이 8개. 택지개발 촉진법은 8개 법 안에 있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토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 그게 함정이 속는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법을 앞에 익숙한 택지개발 촉진법 띄워놓고 토지까지 띄워놓고 임대차 계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요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신고하고 요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인 분양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분양권 매매 계약할 때 법이 8개이고 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할 때는 법이 몇 개? 2개. 토지 건물 할 때는 법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자, 그림을 한 개 이해하실게.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들어가면 여러 과가 있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과가 있을 것이고 토지 거래 허가과도 있겠죠. 농지과가 있을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금융과 이렇게 시험 관계에서 4개 과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신고관청에 남구청에 신고과가 있고 허가과가 있고 농지과가 있고 금융과가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 토지 건물 매매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없으면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법 제한이 있다. 없어요. 그 토지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고 매매계약을 하고자 남구청에 들어가서 허가증을 발급받았어요.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계약이 매매계약이다. 또 신고한다 안 한다? 결론은 토지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외국인 등도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 받든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면 신고한다 안 한다? 왜 같은 시군구 업무인데 허가과 들려서 허가도 받고 신고과 들려서 신고도 해야 되는가?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면 검증하고 어디 넘기겠다고? 세무서에 넘겨서 세금 매길 때 활용하겠다. 그 제도가 신고 제도이면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받고 세금 매겠다 그 제도가 아니고 투기를 자기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론 토지 매매 계약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농지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 농지법 배우시면 농지 매매 계약했다. 그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농지증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았는데 어떤 계약했다? 매매 계약했다.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완전히 달라요. 농지증은 등기할 때 증명해봐라. 그 제도이고 여기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면 검증해서 세금 매기겠다.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면 신고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여기 1차 그림이요. 이 그림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됐어요?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떤 계약만?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은 정여 계약도 있고 교환 계약도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증여 계약 신고해야 한다. 기출 문제 X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 공부하실 때는 숫자가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죠? 숫자가 들어오면 그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숫자 30일 저것 때문에 시험이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워낙 수십 번 하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틀리신다고? 언제부터, 기사, 날짜가 시작되는 언제부터를 꼭 먼저 체크하시라. 6월까지는 모든 과목에 숫자는 어차피 암기하시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숫자를 암기해드리고 언제부터를 꼭 체크하시라고. 언제부터라고요?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이지 기출문제처럼 잔금 지급일 이전 등기일이랑 틀린다는 거예요. 30일 보고 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신고는 매매계약 당사자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외국인 등 포함해서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 중에서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 계약할 수 있다? 그럼 개업 공인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매도 매수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 푸실 때 나중에 키워드 공부가 거래 당사자가 뜨고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일방 당사자일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는데 개업 공인 중에서 소장 필요 없이 직접 매매 계약했는데 매도인이든지 또는 매수인 일방이 누구다? 국가 등이면 누가? 이제 원칙은 당사자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인데 일방이 누구이면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 시험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면 틀린다. 원칙은 뭐? 공동. 국가 등 나오면 누가? 국가 등에게만 단독 신고 의무가 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장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중개에서 계약서 작성 교부했죠. 그럼 이때는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했습니다라고 뜨는데 뒤에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틀린다. 거래 당사자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공동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에게만 단독 신고 의무가 있지 공동으로 하면 틀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할 때 신고 관청은 어디인가?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신 분은 등록 관청은 어디가 등록 관청이에요? 다 시군구는 똑같아요. 어디 관할요? 문 소재지요. 소재지에 중개사무소도 소재지가 있고 부동산 소재지도 있고. 또 당황하신다 또. 공인중개사법의 모든 기준은 뭐가 기준? 중개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지역을 나눌 때 시군구, 특광도 나눌 때 모든 기준은 뭐?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난 시간에 주택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중개보수 받아야 되죠.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시도 조례가 있나 없나요? 있죠. 어디 조례 기준이에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아파트는 경주에 있고 중개사무소는 울산에 있다. 어디 조례 보고 계산해요? 울산광역시 조례. 부칙은 무자격자인데 기득권 받은 소장님 아니에요? 업무지역은 전국을 대산하지 못한다. 오늘 공부 처음 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배우실 거니까. 지금 중개사무소 기준이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칙은 기득권 받은 소장님인데 업무지역은 전국을 대산하지 못해. 울산광역시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있다. 어디까지? 울산광역시까지만 한다. 그 말은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까지만. 결론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기준은 뭐가 기준? 사무소 소재지.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등록 관청이 하지 않고 뭘 한다? 신고 관청이에요. 신고 관청도 시공구인데 여기는 중개물을 배우시는 법이 아니니까 부동산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관청은 누구? 남구청. 북구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어디 가서 신고한다?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니까 북구청에 가서 신고한다. 아시겠죠? 신고 관청하고 등록 관청은 같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소 기준,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기준. 남구에 사무소가 있고 남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어디 가서? 남구청. 그때는 같을 수 있겠지만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중개사무소 기준이 아니고 어디 기준? 부동산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의 소재지 권할 시군구청장인데 구가 없으면 어디 가서? 구가 없으면 시장 찾아갈 수밖에 없죠. 특별자치시에도 구가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도 신고관청이다.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구가 없으면 무조건 어디? 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단독으로. 개업공행사가 넣으면 개업공행사 단독으로. 자, 암기사항이 조금 많아졌다는 개념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를 작성해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고서를 적어와라 그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신고서에 적을 신고사항이 있다 없다?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데 무턱대고 글자 아무리 짰다가 암기하시면 암기사항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요약 정리하기 마지막 이론 과정인데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해 보시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란 말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신 분들 확인 설명은 언제 해요? 제가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1,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말이 민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 때 그만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뭐 또 설명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됐다 그러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시점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 해야 할 일하고 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해야 할 요 작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을 왜 합니까? 공부를 진짜입니다. 공부는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 나오는 거고 작년에 시험이 어렵다 해도 무조건 80점입니다. 80점이 나와야 돼. 8개는 못 풀어도 돼요. 무조건 80점이야. 그 쉬운 데서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쉬운 데서. 어머, 미친 거 아니까? 이렇게 해가서 작년에 미친 문제가 너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를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75점. 그럼 공법이 쉬우면 좋은데 공법이 어려웠잖아요. 공시법이 좀 쉬우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자를 보고 막 하지 마시고 공부를 우리 한 지가 몇 년 됐? 20년 됐다. 학교 떠난 지 나이가 대충 나오겠다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옛날 소시절 생각하셔가지고 상대평가처럼 공부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이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1개부터 10개, 100개까지 다 깨부셔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있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공부 양을 감당을 못해요. 또 불안하면 또 옆에 짝꿍이 이거 봐라 하면 또 귀신 있죠? 악기?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세우는 언니가 옆에 있는 이 책 한 번 봐봐 참 좋다. 그 언니가 이 책 한 번 봐봐라 참 좋다고 하는 마음은 동생들도 꼭 합격했었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 혼자 다른 책을 보려니까 불안하니까 니도 같이 보자. 같이 불안기를 좀 없애자 그 말입니다. 책을 계속 소개해요. 그래 언니한테 물어보라고. 언니 저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절대평가는 공부량을 딱 줄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줄여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점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민법 80점, 개론 47.5. 그게 제 점수입니다. 민법 80점, 개론 40. 이 절대평가 뭐미 아니? 만약에 60점 똑같이 60점 맞춰야 된다 하면 좀 떨어지지. 그잖아요. 공법 40점, 중개사법 100점, 공시법 57점. 그게 제 점수예요. 선생이기 때문에 니는 다 맞추겠네 하죠. 유리하죠. 근데 공법을 다 할 필요가 없지. 공법 3개 풀었다는 겁니다. 공법 3개 풀고 찍어서 40점 맞췄다는 거지.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민법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지금 4월 진도까지는 다른 과목 모든 과목 될 수 있는 이해를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므로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이거지 이건 아니라면 글자 보고 암기하시면 글자가 같은 말이 있나 없나요? 살짝 돌려버리면 X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나중에 8월까지는 비슷비슷해요. 점수가. 공부 좀 하신 분은 빨리 50점 낸다는 게 그게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빨리 50점 내고 올해 공부 처음 하신 분은 50점 내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8월 말 되면 비슷해요. 왜 그럼 비슷해야 됩니까? 먼저 공부하신 분은 점수를 확 치고 넘어야지. 공부 방법을 안 바꾸신다는 거지. 글자 보고 계속 암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업할 때 계속 여기 보시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분은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걸 계속 맞추려고 해요. 암기하고 있는 그 글자가 나오면 딱 눈 딱 뜨고 딱 하고 쭉 선생님 설명 쭉 하면 눈 감고 있다가 딱 그 글자 딱 뜨면 딱 눈 뜨고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9, 10월달 공부야.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가 좀 안 나신 분들은 결론은 다 알고 있다는 결론은 이다 아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 사건을 바꿀 수 있나 없나요? 사건을 바꿔버리면 결론은 같다 다르다. 그게 민법 문제 아닙니까? 같은 판례 하나 뜨고 사건을 살짝 바꾸면 결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암기한 그거를 한단 말입니다. 사건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차 과목은 사건 바뀌고 갈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4월 말까지는 그래도 칠판 보시고 수업 들으시고 저거가 공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어머야 글자만 암기했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그거 고치시라는 겁니다. 많이 고치실 필요는 없어. 60점 맞춰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법 무조건 80 맞아야 된다. 올해 시험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난이도는 높아지니까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준비해야죠. 그죠? 지금 할 일도 없잖아요. 알바 자리도 없고. 선생님들도 저도 애들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원 이제 정리 단계 거의 학원 거의 21개 있다가 16개 문 닫아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백수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려고 할 일이 없어요. 선생하다 보니까 20몇 년씩 하다 보니까 나와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 보니까 어떤 선생은 굴착기 그 면허증 딴다고 있고 어떤 선생은 노가다 뛰고 있고 뭐 하고 있더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매 공부를 막 하고 있고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자, 집중하시고. 유정원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공법 선생님은 정확하게 유정원 선생님 정도 표준입니다. 딱 공부량 얼마나 딱 정해지는 거죠. 제가 학원 할 때 유정원 선생님 모셨고 딱 좋아했어요. 수강생들 부담이 없게. 근데 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과목이 오히려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하고 원장님이 가르치시는 공간정보관리법, 지적법 있죠. 대장비가 그 과목이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 그건 쉽다라고 하고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6, 7월 되면 세법도 안 돼 있고 등기법 안 돼 있고 공법도 안 돼 있으면 점수를 못 딴다는 겁니다. 그 7, 8월 가고 2차 포기하잖아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신 분은 2차 포기할 시기는 아니. 자, 얼마 시간 잡아먹었다. 시간이 다 갔었다. 쉬었다 해야죠. 쉬었다 합시다.